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로 점점 인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들어보신 적도 많으시죠?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2023년 7월까지 112에 신고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55,79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2,536건, 하루 평균 86건이 스토킹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검거된 횟수도 17,104건에 이릅니다. 오늘은 이 스토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보호 조치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트 폭력 행위는 폭행, 협박, 상해 등의 형법상 범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 폭행죄 형법 260조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경찰이 일단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그때부터 경찰이나 검사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죠. 보통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검사가 빨리 합의하라는 취지로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합의를 하면 처벌 불원 의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데이트 폭행이 폭행에 이르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되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설사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했다는 사정은 양형상 참작 사유로 형을 약하게 하는 의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 전과가 있거나 다른 재판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거나 또는 내가 이런 행위가 처음이라서 전과를 만들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형사 절차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2021년도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 정식 명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번 보면 일단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목 어느 하나의 행위를 자세하게 보면 첫 번째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그리고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규정되어 있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다리는 행위까지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정해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해서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메일 아니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자신의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녹음 파일을 도달하게 한다든지 이 모든 행위가 지금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상대방에게 편지를 담아서 주겠다,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집 부근에 놓아두는 행위까지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이런 게 좀 옛날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초인종을 부순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화분을 깬다든지 그리고 봄날은 간다 영화를 보면 그 집 근처에 있는 이영의 차에 백미러를 파손하죠. 그런 파손한 행위도 현재로서는 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예컨대 내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의 지인의 단톡방을 다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서 이것을 편집, 합성, 가공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기존 정보를 합성해서 가짜 페이크 정보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제3자에게 도달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스토킹 행위였습니다. 스토킹 행위만 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고요.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이를 때 스토킹 처벌법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런 스토킹 범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 행위자들은 현행법으로 체포돼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게 되면 경찰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금지한다든지 이메일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는 이런 스토킹 범죄가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잠정 조치는 서면 경고를 하거나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아니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아니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조치까지 법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잠정 조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스토킹 처벌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언론에 나타난 행위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7일 날 식당에서 알게 됐던 여사장에게 3일간 187회의 전화를 거는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 3일이었지만 187회라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스토킹 범죄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20일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했냐면 이혼한 전처의 집에 찾아가서 총 6차례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했는데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전처, 피해자죠.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스토킹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 사례에서 보면 6번에 걸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실형 선고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선고된 어떤 사례에서는 하루 간격으로 2차례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촬영을 했던 70대 남성에 대해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단 1회에 걸쳐서 했다면 아니면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한 다음에 그만뒀다면 이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지금 가해자가 몇 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증거를 수집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 가해자 입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피해자가 된다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증거 확보입니다. 연인관계 또는 헤어진 연인관계 아니면 이혼한 배우자 관계 이렇게 매우 내밀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대화 녹취록 이런 모든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증거로 확보한 다음에 이 사람이 스토킹 범죄처벌법에 따라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112 신고하셔가지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형량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법적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나 검사에 신고할 때는 피해자는 임시로 접근 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잠정 조치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나 전화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또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스토킹 행위가 너무 심해서 유치장에 감금해달라는 요청까지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를 탓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전 80, 90년대 심지어 2000년 초반 영화를 보더라도 여성이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 따라다니고
연락을 계속하고 그 사람 집 앞에 기다리는 남자를 굉장히 멋있게 그려진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는 식으로 남성의 계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장려하는 문화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이 모든 행위가 이제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금지하는 행위들은 더 이상 남녀 사이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고,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